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웨비나 시리즈 이용돈입니다. 자,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재 한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법률 분야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은요,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가 연방경기부양법, PPP 이슈와 탕감,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리홍 디거맨 캥 앤 웨이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피터 이 변호사께서 부동산 임대 계약과 융자 문제, 코로나19 이후 렌트와 모게지 이슈, 건물주와 테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림 넥서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황성진 변호사께서 코로나19 관련 파산과 채권 정리, 계약 위반과 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웨비나 시리즈는 뱅크 오브 호프, 서울 메디컬 그룹, 림 넥서스 주관으로 농심 아메리카가 단독 후원하며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한국TV 주최로 진행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웨비나 시리즈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요, 림 넥서스 로펌 파트너 변호사 리사양 변호사가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부터 리사양 변호사가 진행해 주십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웨비나 시리즈 중 두 번째인 법률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리사 양 변호사입니다. 저는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워싱턴 DC에 소재한 법무법인 림 넥서스에서 기업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Korean American 커뮤니티를 위해서 오늘 이 웨비나를 주관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시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리딩 로펌에서 세 분의 전문 변호사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새로운 법안, 규제, 법률 이슈들을 가지고 큰 혼란을 겪고 계시죠? 모쪼록 그동안 궁금하셨던 법률 사항들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Korean American 커뮤니티의 대다수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업 운영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계속 변하고 있는 법안과 법률 해석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롭게 생긴 연방 법안인 CARES Act, 그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인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그리고 융자 탕감, PPP Loan Forgiveness,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근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직원, 종업원들의 대우, 레이오프, 재택 근무 조건 등을 알려주신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 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 전문 로펌인 리홍 데거맨 캥 앤 웨이미의 부동산법 전문 파트너이신 피터 리 변호사님 같이 하셨습니다. 리 변호사님은 커머셜 부동산 임대계약 및 부동산 담보대출 조정,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커머셜 렌트 및 모기지 이슈, 그리고 상업 건물주와 테넌트 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규제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bankruptcy인데요. 안타깝지만 비즈니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파산을 하거나 비즈니스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기는 파산, Chapter 11, Subchapter 5, 불가항력 조항 등에 대한 법률 해석과 조언을 해주실 림 넥서스의 회사법, 파산, 채무 리스트럭처링 전문 변호사이신 황성진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변호사님 모두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시며 오랫동안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기업에 미국 내 법률 자문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 현지 로컬 사업장뿐만 아니라 한국 모기업의 미국 내 사업장들에게도 알맞는 자문을 해주실 계획이십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bankruptcy처럼 연방법으로서 전 미국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고 노동법처럼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어떤 사안들은 주마다 다룰 수 있으니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웨비나 후반에 question and answer 시간이 있으니 그때 최대한 1대1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황성진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이유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이 심각한데요. 어떤 이유로 침체되고 있고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들이 특별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코비드-19과 Black Lives Matter 시위 등으로 그냥 경제 침체 상황이 심각해져서 타협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오늘 이 웨비나가 위기를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Black Lives Matter 시위 활동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 축소는 단기적이고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의 주원인은 아시겠지만 코비드-19에 의한 경제 활동이 급격하고 지속적인 수축입니다. 직접적인 사유는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 활동에 저하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코비드-19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경제, 생활 활동이 주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 obvious한 레스토랑과 같은 요식업, 항공업, 크루즈, 렌터카, 트래블 에이전시 등 관광 관련 사업들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고요. 그리고 그 여파가 에너지 회사, 제조업, 부품사, 여객기 제조업 등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는 유통업 및 부동산 임대업, 에센셜 비즈니스를 제외한 그리고 주로 오프라인 판매망에 의존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에 챕터 11 파산 신청한 주요 기업들 보시면은 잘 아시는 니만 마커스, JCPenney, J.Crew, Pier 1, 그리스, 칼리포니아, 그 그런 유통업 및 의류업체들이 많고요. 레이텀 에어라인, 이거는 남미에서 제일 큰 항공사입니다. 아비앙카,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항공사 및 펄츠 렌터카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상을 했습니다. 황 변호사님 잠시만요. 헤드셋 없이 하시는 게 음성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헤드셋 빼고 마이크 따로 다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것이 늦어지면 제조업 회사들도 위험해지는데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및 부품 회사들도 매우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기업, 개인들을 위해서 연방정부, 각 주정부 및 시, 카운티 정부들이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법 체제가 합중국 헌법이 제일 우선이고 경제 활동 관련해서는 연방법이 각 주의 법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발표한 법안들이 다 유효한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점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박수영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법안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PPP 융자 프로그램이 포함된 CARES 법안은 코로나 팬데믹 관련 가장 희망, 혼돈, 그리고 실망도 많은 부분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듯한데요. 박수영 변호사님, CARES 법안하고 PPP 융자, 그리고 탕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았지만 아까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고 또 영업을 계속 하셨더라도 비즈니스 감소로 인해서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CARES 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1200불 현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소득에 따라서 작년 연소득 99,000불 이하인 분들께 최대한 현금으로 1200불까지 지원을 했고요. 또 17세 이하 자녀에게 500불 그리고 가정당 총 3,400불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업수당이라고 하죠. 이제 Unemployment Insurance Relief라고 하는데 UI 혹은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는 EDD 베네핏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직원으로서 이제 해고를 당하셨거나 아니면은 근무 시간 및 급여가 줄어드신 경우에는 주 정부로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이 있잖아요. 저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매주 한 40불에서 45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임금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연방 정부로서 정부로부터 매주 600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게 7월 30일까지 이 추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은 CARES Act를 통해서 이제 연방 정부 지원을 직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이나 self-employed 독립계약자들,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올해 12월 26일까지 유효합니다. eligibility,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이나 직장이 없어지셨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신 경우 아니면은 health reason, 본인이나 자녀들, 그러니까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자녀들 학교가 문을 닫아서 일을 못 하시게 된 경우에 직원이 아니어도 self-employed 아니면은 business owner,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들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보조하는 UI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일주일에 167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600불 추가 지원을 더해서 총 767불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 600불 지원은 그래도 어쨌든 7월 25일까지 끝나니까 그 전에 필요하신 분은 어플라이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많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CARES Act로 받으실 수 있는 정부 보조의 세 번째로는 특히 PPP라고 하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이제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인들을 돕자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직원 5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나 비영리 단체,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신청이 가능했었어요. 아직도 신청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이 잇따라 먼저 이거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실망을 하셨는데요. PPP는 SBA라고 하죠.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정부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월급을 계속 주실 수 있도록 적은 이자로 고용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작년 기준으로 매달 평균 급여의 2.5배. 그러니까는 작년에 페이롤을 나가신 거를 전체적으로 1년을 12로 나눈 다음에 2.5배를 하시면은 얼마를 나올지가 알 수 있고요. 혹은 $10 million 중에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융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private lender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고요. 보통 필요하신 서류는 뭐 애플리케이션 신청서하고 급여나 텍스 관련된 그런 증빙 서류들, 그리고 회사 인코퍼레이션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이제 이게 PPP 융자라고 하지만 이 규정대로만 잘 사용을 하면 금액의 전부를 사실 탕감받을 수 있어서 그랜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탕감 조건이 자꾸 바뀌어서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켰죠. 지난 6월 5일에 최종적으로 통과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우린 Flexibility Act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한 탕감 조건에 따르면 먼저 받으신 융자의 총 금액에서 60%까지는 급여로 쓰셔야 되고요. 이게 원래는 75%였는데 이번에 60%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급여라는 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월급, payroll, salary나 wage 이런 거 포함하고 커미션도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을 주시는 고용주께서는 건강보험 프리미엄, 그리고 뭐 유급병가, 저희 캘리포니아 주하고 LA는 또 각각 유급병가법이 있죠. 그거에 따른 월급 지급한 거랑 vacation pay, 그리고 state and local payroll tax까지 이 급여라는 것에 포함이 돼서 받으신 PPP 론의 60%를 그 급여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또 나머지 40%는 렌트비로 쓰실 수 있고, 아니면은 mortgage 융자, mortgage interest payment로 쓰실 수 있고, utilities,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받으신 융자가 있으면은 비즈니스 론이 있으면 거기 있는 interest를 쓰시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75%하고 25%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이젠 60% 40% 레이쇼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8주 안에 그걸 다 써야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6월 5일에 바뀐 규정으로 24주 안에,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시고 24주 안에 혹은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 전에 쓰시게 되면은 둘 중 더 빠른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60대 40 레이시오로 쓰시면 전액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자택 대피령 때문에 갑자기 비즈니스를 닫으시고 이미 직원을 해고하신 고용주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이후에 PPP 론을 받으신 고용주도 전체 탕감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또 셧다운 때문에 갑자기 이제 직원을 3월 달에 해고하시거나 급여를 이제 갑자기 줄이신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고용주 분들은 PPP 탕감 금액이 원래 원체적으로는 그만큼 proportionate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100% 탕감이 안 되고, 일부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바뀐 6월 5일에 바뀐 최종 규정에 따르면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만약에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셨거나 아니면은 급여를 줄이셨다면 그 직원을 다시 rehire, 재고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줄어든 급여를 다시 원래대로 올해 말까지만 올려주시면 전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eligibility에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6월 5일에 바뀐 새로운 부분에 두 가지 exemption을 또 애드를 해주셨어요. 재고용이나 급여를 다시 예전처럼 복귀 올려주는 게 정상화하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인 고용주는 만약에 그런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고용이 어려운 이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직원의 포지션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정부 리오프닝 가이드라인,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청소 그런 것 때문에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전보다 비즈니스가 줄어서 직원을 더 이상 쓰지 못해서 재고용이 어렵고 월급 정상화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 이유들을 서류상으로 잘 설명을 하면
재고용이나 급여 정상화를 못 하시게 되더라도 PPP 융자를 전체에 탕감받을 수도 있도록 그런 두 가지 exemption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래도 탕감받으시 못하신 금액은 이번에 바뀐 게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PPP 론을 payback, 갚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전체적인 탕감 100% 탕감이 가능하시도록 PPP 융자를 이제 받으시는 즉시 급여나 렌트, 텍스 비용 이런 거를 적어 보시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미리 allocate 하셔서 말씀드린 그런 60대 40 비율을 잘 맞추셔서 전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제가 CARES Act에서 제가 4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텍스 크레딧인데요. 이 부분은 텍스 크레딧이라 고용주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 오더로 비즈니스 전체 혹은 일부를 닫게 됐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레베뉴가 작년 대비, 같은 기간에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이 줄었을 경우에 2020년 3월 12일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지급하신 급여의 50%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거는 FFCRA라고 해서 많이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는데 Families First Coronavirus Act라는 법안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직원 중에 본인 혹은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고용주가 80시간 혹은 10일의 유급 병가를 지급해야 하고 또 직원의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아서 그 직원이 child care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돼서 일을 못할 경우에 up to 12weeks까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고용주들한테 어쨌든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을 하셨다 하면은 100% fully refundable tax credit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PPP 론을 받으시고 그거를 이제 웨이지로 쓴 거라든지 아니면 FFCRA로 쓴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PPP로 쓰신 거 말고 그 외에 만약에 PPP를 못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그 외의 돈으로 지급하신 급여나 이런 paid leave에 관해서는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서가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근무 환경의 변화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재택 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오프도 많이 생겼고요. 이런 경우 고용주 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재택근무 하실 때 많이들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reimbursement, 필요한 경비 지원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직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고용주가 지급을 해줘야 돼요. 지금 재택근무라고 하면은 tech reimbursement,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컴퓨터 사용하는 expense라든지 셀폰이나 데이터 사용료들에 대해서 고용주가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용료를 100% 다 내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일하는 시간을 계산을 하셔서 사용되는 적당한 이제 proportion을 지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이오프 많이 또 3월 달에도 하셨지만 뭐 계속 이제 줄이거나 직원이 해고당하거나 이제 대량 해고가 되는 분들 사업체도 많이 있는데 원래는 워런 액트라고 해서 75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시면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면서 회사 문을 닫으시거나 아니면은 50명 이상 해고하신다거나 뭐 이러면 60일 전에 노티스를 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대량 해고의 경우에는 이런 노티스를 안 줘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명 이상 레이오프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2명부터만 돼도 그룹 레이오프라고 법적으로 컨시더가 되는데요.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레이오프하고 이게 비즈니스 legitimate business reason이라고 해도 누가 레이오프가 되고 누가 남을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차별이 있으면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원이 10명이 있으신데 5명만 남았는데 남은 5명은 모두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5명은 다 히스패닉이다. 이런 뭐 racial disparity라든지 아니면 남은 사람들은 다 40세 이하의 젊은 분들이고 나머지는 40세 이상은 다 레이업했다든지 그런 어떤 age discrimination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 선택 기준에서 차별적이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선택한 이유나 과정 등을 내부 서류로 꼭 작성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피를 리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최대 수치에 이르고 개인 수입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영업 중지령으로 실제 영업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주택이나 상업 임대료를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상황이 다반사입니다.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 세입자는 어떤 위험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잡을 잃었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계시면서 렌트를 많이 못 내고 계시는 상황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다행히 미국 내에 많은 주정부랑 또 그 시티 정부들이 이 eviction moratorium이라는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eviction moratorium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퇴거 조치 금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테넌트가 렌트를 못 내가지고 그 이후로 건물주가 eviction을 진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런 법들을 좀 검토하게 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걸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미국 법은 되게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방법이 따로 있고 또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또 카운티 법도 있고 시티 법도 따로 있어요. 근데 eviction moratorium 대해서도 이 연방법은 아직 해당이 안 되지만은 주의 법이랑 또 카운티 시티 법들이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사시는 그 지역의 법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이 eviction moratorium 법대에서 해당이 될 때 이게 commercial property에 해당이 되냐 아니면은 residential property에 해당이 되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residential property 하면 보통 이제 주택이랑 뭐 듀플렉스 같은 거나 아니면 아파트멘트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property를 residential property라고 하고 그다음에 commercial property는 이제 상업용 property 예를 들어서 shopping center, office building, industrial property, 뭐 warehouse 이런 property들 등 commercial property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eviction moratorium 대해서는 residential property 해당되는 법이랑 또 commercial property 해당되는 법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전체에 해당되는 법들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많은 그 시랑 주의 그 eviction moratorium을 법을 제정을 했는데 몇 가지 설명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뉴욕에는 전체 뉴욕 주에서 eviction moratorium을 90 days로 했다가 이걸 연장을 해가지고 August 20th까지, 그러니까 8월 20일까지
eviction moratorium이 해당되고 residential property랑 commercial property 둘 다 해당이 된대요. 시카고 같은 데는 그 일리노이 주에서 그 6월 말까지 eviction moratorium, residential eviction moratorium을 제정했지만은 이제 그 시카고시랑 또 쿡 카운티 쪽에서는 그게 그 eviction moratorium을 연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뉴저지 주에는 그 eviction moratorium이 전체 주에 해당이 되고 residential eviction moratorium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 위기 사태가 끝나고 2개월 지나고 나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보다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비교하면 이제 애틀랜타 같은 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첫째, 그 조지아 주에는 eviction moratorium이 없어요. 그래서 eviction 소송들이 많이 파일링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 시에서는 거기에 그 시사장이 그 eviction moratorium을 2-month moratorium을 해가지고 그 eviction이 진행을 안 하다가 이 moratorium이 끝나고 나서 이게 연기가 안 돼가지고 또 eviction이 시작이 된다고 들었는데, 또 법원에서는 그 위기 상태라서 그 eviction 진행이 빨리 진행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LA에 있는 변호사로서 LA랑 캘리포니아 법을 더 자세하니까는 제가 조금 더 LA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eviction moratorium을 제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Governor Newsom이 그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카운티랑 또 시리들이 eviction moratorium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70개 이상 카운티랑 또 시리들이 그 eviction moratorium 법률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있는 그 제정하는 그 법은 6월 말까지 그 eviction moratorium이 있고, 또 rent freeze가 있어서 그 residential 건물주들은 렌트를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지나면 이게 연기될 수 있는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LA시에서는 그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그 공포를 했는데, 제가 잠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LA시의 그 링크를 제가 올리겠는데, 링크를 한번 보시면은 LA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좋은 게 영어로도 돼 있지만은 또 한국말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세입자 보호 사실 보고서라는 게 한국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링크를 보시면은 이게 보일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내용 뒤에 그 건물주한테, 랜드로드한테 보낼 수 있는 편지까지, 드래프트 레터까지 이렇게 그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린다면은,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건 LA시의 residential property에 해당되는 eviction moratorium인데요. 첫째, 이 eviction 그 moratorium 기간이 그 LA 시장이 그 비상 사태 그 기간을까지 그 moratorium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렌트를 안 내가지고 그게 밀린 돈을 밀린 렌트를 10개월 안에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eviction을 진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넌트가 해야 되는 거는 그 렌트가 내야 될 날짜 7일, 그러니까는 7일 후에까지
노티스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러한 노티스를 보내면서 지금 이 코비드-19 위기 때문에 렌트를 못 냅니다 하는 노티스를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넌트가 뭐 잡을 잃었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운영 못했다는 이러한 서류사항을 잘 킵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 쪽에서는 레이 차지나 이자나 이런 거를 테넌트한테 요구를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렌트가 이 탕감되는 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탕감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테넌트가 12개월 동안 이거를 페이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서 그 테넌트들이 그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렌트가 유예되는 거지 탕감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보고서가 이제 여기 그 링크에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mercial property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여기 조금 차이가 나는데, residential property는 그 위기 사태 지나서 12개월 동안 렌트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commercial property는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테넌트가 큰 회사들은 포함이 안 돼요. employee가 500명 이상 되든지 아니면 public traded company든지 이런 회사들은 혜택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그 COVID-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러한 증거들을 잘 보호하셔야 되고, 똑같이 이자랑 레이 차지를 건물주가 요구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렌트가 탕감된 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서 제가 보통 이 커머셜 프로퍼티 건물주랑 테넌트랑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건물주들은 이제 상황 따라서 차이 나겠지만 어떤 건물들은 힘들 때 몇 개월 아예 렌트를 탕감해주는 건물주도 계시는데, 대부분 뭐 어느 부분은 탕감하고 나머지는 유예하는, 대부분 유예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합의를 되면은 리스 어멘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 4, 5, 6월 동안 렌트를 못 냈는데 어느 정도는 탕감하고 어느 정도는 그 유예된 렌트는 10월 1일서부터 뭐 6개월 동안이나 아니면 12월 개월 동안 내겠다 하는 이러한 어멘먼트를 사인하고 있는 과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런 eviction moratorium이 지금 현재는 있는데 eviction moratorium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 그때 제가 그러니까 그 건물주랑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eviction moratorium이 끝났으면 갑자기 그 밀린 렌트를 다 내야 되면 그거를 감당을 못할 건데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의 그 주의회 쪽에서도 지금 법안이 2개를 제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이제 SB 939이라고 돼 있는 그 법안인데, SB 939는 그 commercial property에 해당되는 법안인데, 그 eviction moratorium을 더 연기를 해가지고 6개월이나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건물주랑 테넌트가 그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은 테넌트가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인데, 이 이제 프로퍼티 오너 쪽에서는 많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unfair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SB 939는 다시 내고하는 중이라고 들었고요. 계류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SB 939는 한 몇 주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AB 1436, 1436은
며칠 전에 제안됐는데요. AB 1436는 residential property에 해당되는 그 법안인데 이제 이거는 그 residential tenant한테 한 15개월 eviction moratorium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property owner 측에서는 많이 반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그 LA에서는 이 LA Apartment Association, 그러니까 아파트먼트 주인들의 그룹 단체에서 LA시에다 소송을 했대요. 그 소송한 내용은 이 eviction moratorium 자체가 미국 헌법의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참고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시리 링크는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크린 하단에 보시면 chatroom 박스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동시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크린으로 보여주셨을 때 적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 챗 박스에 가시면 그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황성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임대계약, 그게 residential이 됐던 commercial이 됐던 임대계약을 했지만 실제 계약한 용도로 임대한 부동산을 쓰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결국은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황 변호사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COVID-19 때문에 계약의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계약서 조항 또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의 미이행이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이행 불가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그리고 목적 달성 불가능, 또는 frustration of purpose. 그런 원칙들이 적용될 때 그러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거의 모든 계약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들이 임대차 계약, 모기지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특별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force majeure를 얘기할 때 모든 force majeure 조항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 내용이 효력도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force majeure 조항처럼 계약서에 다양한 조항이 드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COVID-19이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또는 불이행을 전면 면책하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조항의 예를 들 텐데요. 첫 번째는 party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f an act of God, war, strike, epidemic, or government regulations adversely affects the business aspect of party A. 그런 조항을 찾을 수 있고요. 다른 조항에 예를 든다면 party A shall be excused from performing this agreement if and so long as an act of God or government regulation makes it impossible for party A to perform this agreement. 이 내용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물론 변호사들 간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예를 든 조항은 파티 A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서 COVID-19으로 인한 force majeure 조항 행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질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 질병이 파티 A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계약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예를 든 조항은 질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질병이 파티 A의 계약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만 계약서상 의무의 이행이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문구를 컨트롤하고 조언을 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원칙은 이행 불가능, 아까 말씀드린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그리고 목적 달성 불가능, frustration of performance. 그런 원칙들은 force majeure와 연관이 있는 법적 개념들인데요. force majeure는 계약서 조항에 의해서 내용 및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impossibility나 frustration은 계약서에 없어도 법원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법원들은 계약서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없어지거나 계약 당사자들의 이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COVID-19 같은 게 있고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판례법에 따른 impossibility 개념은 단순히 의무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또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번거로워지거나 이익이 없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의무가 도저히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면제될 수가 있는데요. frustration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판례법상 요구되는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의 체결 이후 발생한 사건이 당사자의 계약 체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상실시켰고, 두 번째, 상실된 목적이 그 계약의 주된 목적이었고, 네 번째,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계약 체결의 기본적인 전제. COVID-19에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들은 이 impossibility 또는 frustration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더라도 계약서 전체가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의무를 이해를 해주는 것을 구제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force majeure의 조항의 여부는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문구를 당사자들의 업종 및 COVID-19이 계약서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적용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impossibility, frustration 조항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업종, 계약서의 내용 및 목적 등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계약 이행을 피해갈 수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 피터 리 변호사님한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는 모기지 융자를 받았지만 같은 이유로 융자 대금을 못 갚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좀 전에는 이제 eviction moratorium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tenant 위주로 만든 그런 법률들인데 그러면 이제 property 주인들, property owner 입장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로 올리면서 그래서 그 첫째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연방 정부도 따로 있고 주정부도 따로 있는데 첫째 아까 그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CARES Act라고가 있는데 CARES Act 포함된 게 그 Federal Government Backed Loan들은 예를 들어서 Fannie Mae, Freddie Mac, 또 FHA, 또 VA 이러한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 Government Organization에서 backing 해주는 론들은 CARES Act 안에 그 foreclosure moratorium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eclosure moratorium이라고 그러면은
차압 금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foreclosure moratorium을 해당을 받으려면은 그 CARES Act에서 그 requirement들은 이제 이 COVID-19 때문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론들은 180day 유예될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필요하면은 또 180day 유예를 그 이상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융자대에서는 90일까지 유예가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그 융자 유예를 받는 건물주들이 테넌트를 에빅션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방 쪽에서 해당되는 그 페더럴 론들이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러한 페더럴 백 론이 아니고 이제 스테이트마다 뱅크도 있고 랜더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주 정부 쪽에서 foreclosure moratorium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외되는 스테이트는 뉴욕 주인데 뉴욕에서는 그 90day moratorium을 3월 달에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직 연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둘 다 residential, commercial property 둘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주정부들은 거의 다 foreclosure moratorium을 법률로 이렇게 제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 foreclosure를 진행을 안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주마다 이 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 자체에서 지금 위기 사태니까는 emergency 이런 케이스만 진행을 하고 이 judicial foreclosure를 진행을 주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judicial foreclosure는 뭐냐면 이제 foreclosure를 크게 나누면은 법정을 통해서 foreclosure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일반 은행이 trustee sale이라고 그러죠. foreclosure를 하는데 법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auction 경매를 할 때 이제 privately 경매를 하면서 그걸 trustee sale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하는 judicial foreclosure는 지금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은행들이 trustee sale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rustee sale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첫째 융자를 borrower이 안 내면은 notice of default가 나가고 그 다음에 notice of default 기간에 돈을 안 갚으면은 그때는 이제 trustee sale이 언제 한다는 노티스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많은 은행들이랑 랜더들이 스스로 안 하기를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도 이제 법원에서는 judicial foreclosure를 금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더들께서 trustee sale를 안 하기로 Governor Newsom 주지사랑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trustee sale를 진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late charge나 penalty 이런 거를 요구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borrower이 이제 보통 융자를 안 갚으면은 이게 credit report에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credit agency한테 리포팅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이랑 랜더들이 이렇게 동의한 내용이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챗에서 이제 링크가 있을 건데 보시면은 큰 은행들도 포함되지만은 또 커뮤니티 은행들도 많이 있고 한국 은행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이나 Bank of Hope, Pacific City Bank 등등 이런 은행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주들도 많이 우려하시는 게
당분간은 은행 쪽에서 트러스티 세일을 진행 안 한다고 이렇게 동의를 했지만은 언젠가 이거를 갚아라, 이거를 돈을 내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또 우려하시는 것 중에 이제 지금 이 유예되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페이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우려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은행마다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셋된 게 아니라서 은행이랑 이제 잘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은행들은 이 유예된 페이먼트들을 다 maturity date에 내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이제 은행마다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은행들은 뭐 몇 개월 안에 갚으든지 1년 안에 갚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합의 봐가지고 또 이렇게 합의장 사인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들은 이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안대에서 테넌트한테 그러한 에빅션 모라토리엄 혜택을 주면은 당연히 건물주, 프로퍼티 오너들도 뭔가 이 로운 페이먼트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 캘리포니아 주 의원한테 이제 많이 그 리퀘스트가 들어갔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 그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돈을 모아가지고 간신히 프로퍼티 하나 사서 렌트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걸 잘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지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황성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참가자분들 한테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요. 황 변호사님이 지금 새벽 시간에 한국에서 접속하시느라 저희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음질의 이슈가 있네요. 그래도 자세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황 변호사님, 여기 웨비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직장, 부동산, 다른 비즈니스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파산을 고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종류의 파산 절차들이 있으며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까요? 지금 뮤트 되셨어요.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즉 인solvency 상황에 놓였거나 채무관리에 어려움이 겪는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이나 수입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채권자는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그리고 그 분배 방법과 대상을 정하는 동안에는 채권 회수 절차가 금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많이 들으신 Chapter 7, 또 Chapter 11인데요. Chapter 7은 청산 절차고, Chapter 11은 회생 절차입니다. 또 기업의 회생 제도로서 기업 파산 제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Subchapter 5입니다. Subchapter 5는 Chapter 11을 간소화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0년에 새로 발효된 건데 COVID-19을 위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는 아니지만 타이밍은 매우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일시적으로 750만 불의 부채가 있는 기업까지 Subchapter 5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팅전, 즉 조건부 부채나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부채는 이 750만 불을 제외가 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정리계획이 법인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즉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채권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변제를, 동일한 또는 좋은 조건으로 변제를 받으면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챕터 11에서는 채권자들이 100% 변제를 받지 못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주식이 소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Subchapter 5에서는 채권자들 다 갚지 못하여도 주식이 소각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제 조건만 충족이 되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 비즈니스의 오너가 Subchapter 5를 통해서 회생을 하면은 기업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이제 파산 동시에, 파산 신청 동시, 파산은 여기에는 챕터 11을 포함한 겁니다. 신청 동시에 모든 추심, 소송들이 동결이 되어서 회사가 외부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챕터 11, 서브챕터 5는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 삭감을 하면서 그 회사가 더 좋은 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금이 다 떨어지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회생을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현재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검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회생을 성공적으로 할 재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요. 이런 이유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피해자들도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어떤 비즈니스 업체의 바이어나 고객이 재정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곧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면 그럼 어떤 스텝을 밟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래하기 전에 신용도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있으면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도 그렇고 거의 모든 주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체크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안 하면은 계약을 불이행해도 계약서 위반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위반하는 걸로 간주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을 하신 다음에 법률 전문가하고 진행하시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벤더들이 그런 거 모르고 진행하시다가 이제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거래 상대방이 뱅크업시에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다 날렸구나.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 여러 면으로 면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담보 채권이라도 다 면제율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인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인수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100%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은 100%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원칙은 그 20일 전에 제공된 물품 대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일반 채권이 변제받기 전에 재원이 있는 이상은 그러한 채권이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전에 배송을 하고 파산 신청 후에 배송이 완료된 경우에도 100%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reclamation righ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파산 신청인 45일 이내에 채무자가 인수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절차를 통해서 물품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critical vendor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벤더들은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벤더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채무자가 결정을 하는데요. 판매하는 물품이 바이어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가 하는지, 양사 간의 거래량 등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파산 신청 후 조기의 결정 또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는 노티스를 받으시면은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피를 리 변호사님한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보험을 들어 놓으셨고 이런 경우에 그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험이 지금 이 코비드-19 관련 생긴 문제들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 회사들이랑 또 변호사들이 이거를 좀 생각하고 있고 또 클레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랑 또 그 건물주들께서 이 보통 보험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실 때 패키지 인슈런스를 비즈니스 패키지나 프로퍼티 패키지 인슈런스 사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프로퍼티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있고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 인슈런스 안에 비즈니스 인터럽션 커버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인터럽션 커버리지는 비즈니스가 중지돼 가지고 그 수입에 손실이 나면은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커버리지인데 이 비즈니스 인터럽션은 보통 저기 따로 그 보험료를 내면서 사야 되는데 많이 그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인터럽션 커버리지를 보시면은 그 만약 그 이 프로퍼티에 physical loss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damage가 있어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못하든지 아니면은 프로퍼티주인한테는 이러한 physical damage 때문에 렌트를 못 받든지 그러면은 보험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났든지 폭풍이 났든지 이래가지고 damage가 있고 인컴도 못 받고 이러면은 비즈니스 인터럽션 커버리지에서 그 수입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비드 때에서 이게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꽤 복잡할 수 있는데 첫째 그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직접 프로퍼티에 이렇게 물리적인 damage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바이러스가 만약 우리 건물이나 우리 비즈니스에 들어왔으면은 그러한 damage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어려운 질문이고 아직 법원에서 확실한 답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슈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 property insurance 안에 아니면 business insurance 안에 이 바이러스 exclusion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이러스 대해서 damage가 생기면은 아니면 누가 다치든지 이러면은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바이러스 exclusion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못 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건물주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오너들에서는 또 뭐 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비즈니스 인터럽션 커버리지 안에 또 civil authority coverage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civil authority라는 거는 이제 민사 정부 쪽에서 우리 건물을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진행을 못하게 할 때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example인데 만약 우리 건물에 불이 났으면 당연히 보험이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 건물에 불이 안 났어요. 근데 우리 바로 옆 건물에 불이 났는데 상당한 위험한 상태로 돼서 시정부에서 사람들이 근처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근처에 못 가가지고 우리 건물에 비즈니스가 안 되든지 아니면 테넌트가 렌트를 못 내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civil authority coverage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policy holder,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코비드 때문에 만약 우리 프로퍼티가 코비드에서 direct damage가 없다 해도 뭐 다른 데 direct damage가 있고 이 정부의 그 금지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 못하든지 렌트를 못 받으면 이게 커버리 돼야 되지 않냐,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나오고 보험회사들은 거의 다 거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벌써 연방 법원에 100개 이상 소송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뭐 큰 식당들, 체인들, 뭐 이런 리테일 가게들이나 또 비즈니스 프로퍼티 오너들이 인슈런스 클레임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가지고 소송한 게 이렇게 많이 벌써 시작이 돼 있고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커멘드 할 수 있는 거는
보험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시고 만약 이 보험이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보험 클레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봐서 지난 몇 주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에도 서서히 비즈니스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박수영 변호사님, 영업 재개에 따른 고용주 측의 이슈나 뭐 고려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각 주마다 또 카운티마다 도시마다 좀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각각 적용하는 법을 따르셔야 되고요. 또 가이드라인으로는 CDC 그리고 OSHA라고 해서 이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이 있죠. 거기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시는 게 중요해요. 리오픈 하실 때. 많이 질문을 제가 듣는 거는 뭐 마스크나 페이스 커버링을 고용주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지, 뭐 심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각각의 카운티나 도시마다 이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에 뭐 주지사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티 웹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오더가 있어요. 제가 있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페이스 커버링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곳이라서 비즈니스를 재개하신 고용주가 직원에게 페이스 커버링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뭐 하루에 2개씩 줘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개 줘야 이런 정확한 requirement는 없어요. 일단 페이스 커버링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밴드나 같이 이렇게 클로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걸로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그 카운티나 시티의 법에 따라서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심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LA 카운티에서는 직원이 직장으로 오기 전에 코비드 관련된 심텀이 있는지 등을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고 없는 사람만 이제 일을 하면 되고요.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무실은 가능하면 이제 자리가 6피트 이상 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그게 불가능하신 그 스페이스 때문에 안 되시면 적어도 칸막이라든지 뭐 플렉스 글라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가 봤을 때 또 중요한 거는 집기나 사무실 도구 이런 거를 가능한 쉐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주 이제 사무실을 디스인펙트하는 이제 클리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건물주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저희 이제 건물에서 어떤 클리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디스인펙션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요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추가로 페이를 하셔서 이제 자주 이거를 클린하게 메인테인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많이 질문 듣는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이 만약에 일하는 도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6, 15, 48이라고 룰을 이제 이렇게 숫자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48시간 동안 그 감염된 직원이 6피트 안에서 15분 이상 컨택이 있었던 직원들을 모두 아이덴티파이 하시고 그분들을 이제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셔도 되고 만약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증상이 있거나 뭐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FFCRA에 따라서 80시간 혹은 10일까지 paid sick leave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 유의할 점 설명해 주셨는데요. 피터 리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즈니스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데 고용주가 아니고 빌딩 오너들이 특별히 이제 조심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건물주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 오너도 그렇고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안 진행이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들이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아까 그 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뭐 이렇게 건물이나 비즈니스에 소독을 하든지 그 사회적 거리 두는 거나 또 아니면 손님이나 이렇게 게스트들이 들어오면은 열을 재든지 뭐 마스크를 드리든지 이런 것들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얼마큼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질문들인데, 그래도 이런 것 대해서 그 시정부나 또 카운티 정부에서 프로토콜 같은 거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만 LA만 얘기해서 LA 사시지 않은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LA는 좋은 게 첫째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이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이것도 링크가 그 차트에서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뭐 일반 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식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교회는 리오pening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리테일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자세한 내용이 있고, 또 좋은 거는 이제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이 한국말로도 돼 있어요. 이게 보이나요 지금 이 PDF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매 업체에 대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 리오pe닝을 할 때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소매 업체에 대해서 프로토콜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사업용 건물주한테 이제 해당되는 프로토콜. 근데 이게 꽤 많아요. 그리고 다 한국말로 번역돼 있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 있어서 LA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LA 안 사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검토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변호사님 유용한 정보하고 설명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웨비나 참석자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문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리펀.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칼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벤코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웨비너 참석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오셨는데요. 시간상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그중 몇 가지 질문을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박수영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 질문인데요. 조인트 파일링 하는 가족에 있어서는 맥시멈 수입 금액이 15만 불, 연 15만 불이라는 말도 있고, 아까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연 19만 8천 불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금액이 바뀐 건가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19만 8천이 맞고요. 저기 treasury.gov에 가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조인 파일링 하셨을 때 토탈이 19만 8천 이하 되시면은 1,200 per adult, 그러니까는 1,200불씩 각각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산 절차에 있어서 부인권 행사, preference avoidance 개념이 꽤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파산 신청 90일 전 이후에 파산 신청 이전 90일부터 이제 파산 신청일까지 면제받은 채권은 부인권 행사가 대상이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의미는 면제받은 금액을 다시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 원칙의 그 이유는 이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채권자는 갚고 어떤 채권은 안 갚고 그런 경우에는 모든 받은 것을 다 서로 다 베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공평하게 분배하는 건데 물론 부인권 행사가 모든 채권에 변제받은 채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케이스 종료 이후 2년 동안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난 줄 알고 또 손해도 많이 봤는데 갑자기 2년 후에 그 2년 전에 변제받은 액수까지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노티스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채무자 간의 채권 액수 협상 과정. 그래서 부인권 행사 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서 계약서에 포함하면은 나중에 부인권 행사에서 대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피터 리 변호사님, 지금 여러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여기 써니님하고 PS님이 두 분 다 비슷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빌딩 오너가 테넌트가 렌트를 내지 못해서 모르게지를 못 내는 경우 아까 foreclosure moratorium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그런 지원, 뭐 정부에서 빌딩 주한테 제공하는 그런 다른 무슨 베네핏은 없을까요? 제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히 뭐 건물주 위에서 파이낸셜 서포트를 하는 그러한 법안이 있다는 건 얘기는 못 들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연기를 하고 테넌트한테 법적으로 그 도움을 주고 렌트를 유예하게 되면은 건물주들은 당연히 그러면은 건물주도 론 페이먼트 유예를 동시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법이 없고 제가 아는 거는 그러한 파이낸셜 서포트는 없는 거로 알지만 이제 이런 새로운 법이 생기는 걸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박수영 변호사님한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PPP 론은 받은 경우 그리고 직원들이 벌써 해고됐거나 한 상황에도 다시 직원들을 다시 직장으로 돌리거나 하면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을 PPP 론은 받은 뒤에 직원들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네,
일단 PPP 론을 다 쓰시고 이게 없으면 그 이후에는 레이오프 그러니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뀐 규정으로서는 이제 8주가 아니고 24주 안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4주 후에 레이오프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whenever you exhaust the loan, 그러니까 받은 거를 이제 월급이나 뭐 이런 걸로 쓰셔서 다 소진을 하신 후에 레이오프를 하는 것이 forgiveness를 그러니까는 loan forgiveness 100%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캔데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영업자이시고 PPP 론을 5월 27일 받으셨고 실업수당도 받으셨는데 일은 이제 6월 8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럼 실업수당을 언제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실업수당은 그 전에 이제 계속 일을 못하신 날짜까지 받으실 수 있죠. 이제 6월 8일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면 뭐 6월 7일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PPP 론 말씀드릴 때 좀 중요한 거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PPP 론이 이제 2차 펀딩이 남아있고 데드라인이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그 전에 빨리 신청을 하시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몇 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박 변호사님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노동법 관련 소송이 예상되는데요. 코로나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잘못하면 뭐 이런 소송들은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예상 가능한 노동법 소송을 막아줄 수 있는 연방 정부나 주정부나 그런 비즈니스 보호법 같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펌에서 벌써 이제 코로나 관련된 소송을 트랙하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노동법 관련 소송이 시작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reimbursement pay 안 한 것도 이제 단체 소송 같은 걸로 올 수가 있고 또 코로나 이하가 걸렸으면은 종업원 상해로 이제 클레임을 걸 수가 있고요. workers compensation. 여러 가지 소송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뭐 고용주분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정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노동 소송을 막기보다 오히려 종업원 상해처럼 이제 소송을 더 쉽게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일하다가 essential worker가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presumption 내가 일하다가 work-related injury로 걸렸다는 거를 presumption이 되고 고용주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burden이 그렇게 shifting이 되는데 주로 고용주한테 불리한 법이 많이 통과되는 편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arbitration agreement, 집단 소송 포기 각서라든지 뭐 그런 중재 동의서 그리고 아까 피터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risk acknowledgement도 많이 사인 받으시긴 하는데 사실 이거의 효력성은 이게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이제 고용주로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많이 받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핸드북이나 이제 세이프티 policy라든지 트레이닝 레코드를 잘 구비해 두셔야지 소송을 당하셔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프리벤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변호사님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중요한 정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주최하신 한국일보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법률 웨비나 시리즈 넘버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웨비나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 법률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을 겪는 한인들과 한인 사업주들에게 법률 관련 정보와 해법을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소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회장이신 차민영 내과 전문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그리고 서울 메디컬 그룹의 CFO이신 한경모 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코로나19와 성인병, 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이명빈 내과 노인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와 당뇨병, 성인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이 웨비나는 뱅크 오브 호프, 서울 메디컬 그룹, 림 넥서스 주관으로 농심 아메리카가 단독 후원하며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한국TV 주최로 진행됩니다. 오늘 보신 웨비나 시리즈는 한국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림 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 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 넥서스.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컬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밑분.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컬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